부산에서 쓰러진 고등학생이 제때 응급실로 이송되지 못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2시간을 대기하다 저희 구급대원이 아이를 받았습니다. 현실은 하여튼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골든타임 안에 적정병원으로 이송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실시간 작동을 시켜보겠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도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해야 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대책이 실질적인 해법과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오늘은 대한민국 방역의 상징에서 이제는 의료개혁의 중심에 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대 증원 문제, 그리고 지역 의사제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상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지난 수요일이죠. 그 정부가 응급 환자 이송 체계 혁신 시범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먼저 그 핵심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그 이송체계 혁신 시범 사업의 주된 목적은 응급 환자들이 제 시간에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이송 지침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응급의료 자원의 현황을 토대로 하고 또 119 구급대원이나 아니면 응급의료 기관 또 최종 치료해야 되는 의료기관의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그런 관계 기관들이 협의하고 합의된 그런 이송 지침을 토대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그런 이송 지침을 현행화시킨다는 게 첫 번째의 핵심 내용이고요. 예. 두 번째는 아무래도 중증 응급의료 환자에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중증 환자에 집중하겠다. 네, 그래서 외상이나 심혈관, 내혈관이나 뭐 이런 중증 응급 환자가 제대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안내받기 위해서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에서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예, 지금 화면에 나가는 네네. 저 그림 보면 네. 심정지나 중증 중증 외상 외상. 환자는 사전에 지정된 병원으로 바로 곧바로 이송하게 되는 곧바로 거고요. 이송하게 된다. 이제 그밖에 중증 응급의료 환자인 경우에는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에서 이송을 지원하게 되고요.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시간이 지났어도 이제 수용 가능한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이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을 해서 예. 환자를 이송해서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사이에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게 됩니다. 예, 우선 수용 병원. 네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대로라면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중증도와 환자의 상태에 예, 따라서. 중증도와 상태에 따라서 대응 방안이 지금 다른 거네요. 네네. 예, 그러면 현장에서 이 환자가 어떤 상태냐, 어떤 지금 중증 등급이냐, 이 빠르게 판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네. 119 상황 구급 요원들이 이제 예. 현장에 나가서 환자 평가 도구들이 있고 또 중증도를 분류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전에 계획된 이송 지침에 따른 병원으로 일단 이송을 하게 되는데 그 병원이 다른 환자를 받고 있거나 응급 환자가 많아서 예.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산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예. 이제 그거를 119 구급대가 현장에서 하기가 쉽지 않으니 예.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이 그걸 지원하고 그럼에도 병원을 찾기 어려우면 우선 수용 병원에 가서 초기 응급처치는 하되 그 사이에 전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환자를 전원시키고
또 이번에는 119 구급대가 전원도 지원을 하는 걸로. 예. 그래서 이제 소방과 응급의료 상황실 또 구급상황관리센터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보 공유를 좀 강화하는 겁니다. 정보 공유를 강화하시겠다. 네, 예. 119 구급대원이 평가해야 되는 환자 정보도 표준화하고 그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으로 공유를 시키고요. 또 예. 응급의료 기관은 응급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수용 여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119 구급대원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병원 전 단계나 병원 단계의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예. 이제 마지막 시범 사업의 핵심 내용은 이런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왜 이런 응급의료에 대한 미수용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송 지연 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 또 어떻게 이송을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하는 게 이번 시범 사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워낙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그 다른 패널 없이 지금 저 혼자 우리 장관님 모시고 진행하는 네네. 거라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점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계속 좀 문제가 되었던 게 그 병원이 환자를 못 받겠다, 네. 못 받겠다고 거부해서 이렇게 뺑뺑이 문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신 상황실이 지정한 병원은 이 환자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금 수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처럼 못 받겠다고 하면 어떤 제재 수단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그 응급의료의 문제는 예.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것만이 아니라 예. 굉장히 구조적으로 응급 환자 또는 중증 환자를 수술하거나 처치하거나 하는 그런 최종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응급실 수용 여부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구조적인 계획을 좀 같이 해야 된다는 거고 저희가 우선 수용 병원이라는 제도를 이번에 시범 사업에서 적용을 해보는 거는 그 병원은 적어도 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끔 수용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의무적으로.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응급의료 기관 입장에서는 그 응급 환자를 받아서 최종 치료를 못 하거나 아니면 응급실에 이미 환자가 포화돼 있어서 환자를 못 받는 상황에 환자를 또 받게 되면 그 환자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못 하고 예. 기존의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응급 환자를 최대한 분산해서 나눠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이송 체계를 만드는 거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좀 궁금해. 아까 말씀 들어보면 이 적정 시간을 넘겼을 때 네.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하겠다 이런 네, 말씀이셨는데 이 적정 시간이란 게 좀 모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환자마다 다 다를 텐데 네. 적정 시간의 기준이 뭐냐. 이 네. 부분도 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 전 단계 현장에서 응급 환자가 생기면 구급 대원이 환자에 대한 중증도를 평가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도구. 네, 예. 환자의 혈압은 어떻고, 환자의 산소 포화도는 어떻고 하는 그런 임상적인 판단을 현장에서 하고 그거에 따라서 중증도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는 그런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위험도 중증도 분류 체계가 1등급이나 2등급 정도를 저희가 중증 환자로 분류를 하고 있고 예. 그런 어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중증도 분류를 하고 그거에 따른 환자 이송을 하게끔 이송 지침을 미리 정해놓는 거죠. 예. 그래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병원을 이송하되 보내야 되는 그 병원이 수용 가능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조금 전 장관님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병원을 못 찾아서 네. 이송이 늦어져서 응급실 미수용, 이른바 뺑뺑이 문제가 생긴 네. 것도 있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로 병원이 부족해서 또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네. 이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하는 이송체계 시범 사업은 이제 제한된 응급의료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송 전원 체계를 관리해서 하자는 거지 구조적인 그런 해결책은 아닙니다. 예, 구조적인 해결책은 예, 아니다. 구조적으로 예. 해결하는 거는 응급의료 역량을 전반적으로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응급의료 기관을 지정하는 지정 기준에서 최종 치료 역량을 좀 더 반영해서 지정 기준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응급의료 기관을 좀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가나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제일 이제 현장에서 어려워하시는 거는 의료 사고에 대한 예. 그런 우려를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민영사상의 의료의 그런 의료 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시켜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좀 포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또 지역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개혁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응급 의료 현장에선 말이죠.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저 환자도 아닌데 네. 환자를 급히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 그런데 만약에 환자에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좀 구체적인 보완이 있으신가요?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한 응급의료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분산할 수 있게 이송 전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에 들어갈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런 의료 분쟁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시켜주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적용되기는 어려운데 현재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법적인 체계를 좀 갖추고 뭐 책임보험에 대한 지원이라거나 보상을 강화하는 데거나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 좀 같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시범 사업이 이번 3월부터 3, 4, 5월 3개월 동안 이 광주 호남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거죠? 네. 이게 좀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범 사업은 광주, 전남, 전북 3개 지역과 호남권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이 같이 시범 사업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시범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수용 전원 문제들을 좀 분석해서 그걸 토대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그런 그 정책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게 뭐 호남이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적으로? 호남 지역이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섬 도서 산간 지역도 많고 예.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대부분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지역 간의 어떤 119 구급대와 또 응급의료 기관 간의 지역 협력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서 그런 예.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또 지자체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정말 그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죠. 의대 증원과 지역 의사제 도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제 정말 그 사회적 혼란이 어마어마했는데 네. 자, 이재명 정부는 일단 5년 동안 3천여 명 정도 늘리기로 했죠. 네. 또 그 늘어난 인력은 모두 지역 의사로 배치하겠다는 건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 내려졌을까요? 이번에 의사 정원을 죄송합니다. 의사 정원을 조정하는 거는 크게 목적을 명확히 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증원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증원된 인력은 다 기존 의대에 증원된 인력들은 다 지역의사제를 적용해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근무하게 예. 하겠다라는 목적을 좀 명확히 한 의미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갑자기 2,000명 증원이 발표가 되면서 혼란이 있었는데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급추계위원회가 수급에 대한 추계를 해주셨고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사회적인 합의 기구를 통해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결정했다라는 예, 지금 의대 증원 의미가 규모가 있을 것 화면에 같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네. 2027학년도에는 490명, 다음에 613명, 그다음 2030학년도에는 813명 이렇게 네. 늘어나게 되네요. 네. 좀 교육 여건을 고려해서 예. 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했고요. 특히 예. 2027년에는 증원 정원을 한 80%를 적용을 해서 예. 2, 4, 2, 5학번 더블링의 문제를 좀 해소한다거나 아니면 교육 여건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들 적용을 예. 했고요. 2030년 이후에는 이제 공공의과 대학이랑 또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해서 200명 정도의 정원이 반영이 돼서 저렇게 단계적 증원 방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장관님 좀 전에 말씀을 그 교육의 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의대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그 의정 갈등 당시 휴학했던 의대생들, 네. 또 지난해 입학생, 또 올해 입학생 이렇게 함께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과연 양질의 수업이 가능하겠느냐 뭐 네. 이런 걱정인 것 같은데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을 결정을 할 때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그런 그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여건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심의 기준의 중요한 기준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증원의 상한선을 어느 정도 좀 두자. 그다음에 좀 단계적으로 증원을 하자라는 그런 적용 원칙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심의를 증원하다 했습니다. 보면 교육의 네. 질 저하 문제도 그리고 이제 의대 교육은 이제 이론 교육보다는 임상 실습이 주가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교육부도 참여를 하고 있어서 교육부 중심으로 의과대학 교육을 좀 더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것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의사제도가 내년부터 도입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증원된 인력에 대한 지역의사의 교육과 수련과 정주 여건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말이죠. 네. 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네. 자, 의대 가기 위해서 입시에 지방 대한 유학 가자. 관심도가 높아지고 예, 있죠. 이런 좀 네. 부작용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복지부에서 대책도 지금 내놓으셨죠? 네, 작년에 이제 저희 국회에서 지역의사제법을 통과를 시켜주셔서 현재 하위 법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의사의 목표는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필수의료나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 학생을 선발해서 그 지역의 환경이나 지역 환자를 잘 이해하는 그런 지역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지역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네, 그리고 수련도 지역 사회 중심의 수련을 하고 그리고 수련이 끝나면은 그 지역에서 최소한 10년 정도는 의무복무를 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10년만 근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이해하는 의사를 지역에 정주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이해하는 의사. 그럼요. 네. 자, 그런데 그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취지에서는 지역을 이해하는 의사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목표인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나면 뭐 수익성이라든가 말씀하신 뭐 자녀 교육 여건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 이유로 결국 지방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서울로 다 이제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지역의사제 하나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역의료의 인프라가 확충되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의료만 가지고 되게 어렵기 때문에 지역 전반적인 정주 여건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역 육성에 대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런 지역 육성을 하려면 교육이나 의료 같은 정주 여건이 같이 좋아져야 지역의 산업이나 지역의 발전이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같이 가야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결될 그런 문제만은 아닌 거네요. 범정부 차원에서. 의료나 교육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살 수 있는 정주 여건 중에 필수 요인 중에 하나가 의료와 교육이기 때문에 의료 문제가 같이 해결되면서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되면 지역의 산업 육성에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해서 이 공공의대에 관한 질문도 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이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엊그저께 국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대를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하고 졸업생이 이건 15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 법안 내용 주무부처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공의대는 이제 지역의사제하고는 조금 보완적인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로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도 있고 또 감염병 역학조사라거나 아니면 소방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그런 의사를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제도를 보완적으로 두 가지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무복무 기간을 15년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수련 기간이 다 포함이 돼서 수련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수련할 때 정부가 필요한 그런 과목을 좀 수련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조금은 제도가 두 개가 다른데 두 개가 보완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정부 목표는 일단 2030년에 개교를 해서 학생을 뽑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원에도 반영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2030년이면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뭐 어디에 설립할 건지, 네. 뭐 부지 선정 어떻게 할 건지, 네. 뭐 여러 가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적지 않은 네. 것 같은데 일정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법안 소위만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상반기에 가능하면 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예.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단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과정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부지나 뭐 그 의과대학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중앙의료원이 이제 수련병원으로 같이 그 국립중앙의료원을 현재 새로 신축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좀 연계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대 신입생들이 이제 학생들이 수련병원을, 중앙의료원에서 네. 수련을 받게 되는 네, 예, 네. 그런 과정을 구상하고 네, 계시다는 네, 말씀을 네. 이해하면 되겠죠. 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공의대 신입생을 선발할 거냐. 사실 이게 그 몇 년 전에 뭐 시도지사 추천제 뭐 이런 얘기가 나서 조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신입생 선발과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장관님 어떤 보관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역의사제는 저희가 지역을 도 단위에서 또는 중진료권 단위로 학생을 선발해서 거기에 의무복무를 하는 거여서 예. 철저하게 지역 중심의 선발 수련 체계를 가져가는 거고요. 예.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역별로 뭐 추천제나 이런 거를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제 목적에 맞게끔 전형에 대한 부분은 전국 단위로 선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요. 공공의대는 전국 네, 단위의 네. 선발이 이루어질 네, 것이다. 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좀 더 그 어떤 역량으로 어떤 입시에 대한 전형 요소를 가져갈 건가는 하위 법령하면서 좀 더 예.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좀 필수 의료 현장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필수 의료의 공백이 이제 비단 지방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관님. 네, 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도 산부인과 없는 곳도 꽤 많다고 네. 하고요. 또 요즘 그 소아과 오픈런이라고 네. 하죠. 소아과가 부족해서 이제 부모들이 아픈 아이들을 찾아서 소아과를 찾아서 전전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필수 의료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분만이나 아니면 응급 수술, 큰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그래서 좀 위험도는 높고 난이도가 높은데 보상이 좀 낮은 분야에 대한 기피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의 원인은 24시간 365일 중증 환자를 봐야 되는 부담이 기본적으로 있으실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분쟁에 대한 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예. 또 비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좀 낮게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필수 의료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지역에서는 더 필수 의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지역 필수 의료가 좀 겹쳐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서 가장 좀 최우선적인 해결 방안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말씀드린 원인에 대한 것을 하나씩 해결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가장 낮은 그 고난이도, 고위험도이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를 보상 체계. 적정화하는 부분들. 예. 그 부분은 이제 건강보험 급여 수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또 지원책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의료 분쟁에 대한 위험도를 좀 낮춰주는 것. 이거는 의사들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그런 중증 필수 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으려면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인 의료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료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의 그런 그 부담을 좀 낮춰주는 노력들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는 인력 양성인데 인력은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사제나 지역의대나 공공의대 제도 예. 같은 걸 복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더라도 또 한켠에서는 자, 피부과나 뭐 성형외과 네네. 이렇게 인기 있는 인기과에만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은 좀 더 많이 벌고 의료 사고의 부담은 훨씬 적은. 작고. 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좀 해결이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수가 체계, 뭐 의료 전달 체계, 또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 또 국가 재정에 대한 지원 부분들 이런 저희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급여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이제 의학적인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는 좀 급여화해서 보장성 강화도 한편으로 해 나가는 반면에 너무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이용되고 있는 그런 과잉 진료나 과잉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급여라고 그래서 좀 더 그 비급여에 대해서 그런 의료 분야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좀 강화하는 것들을 현재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진료를 좀 네. 막아보자. 예를 들어서 도수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너무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의료비 부담도 되고 예. 또 환자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과잉 의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리급여로 지정해서 수가나 아니면은 이용에 대한 횟수 같은 걸 좀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 보도를 보면 말이죠. 올 상반기 중에 지역 필수 의료 체계 종합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네, 이런 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까? 현재 의료 그 혁신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저희 복지부 내에서도 그 추진단을 가지고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 혁신 로드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발표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요. 네네. 지금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될까요? 좀 우리 의료진단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귀띔 좀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현재 첫 번째는 그 의사 인력 양성에 대한 거는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의료 전달 체계를 좀 개편하는 부분을 좀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의료 진료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포괄2차 병원이라고 해서 지역 중진료권 단위의 입원 진료나 응급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포괄2차 병원을 육성하는 것, 또 1차 의료에 대한 강화, 또 주치 제도를 중심으로 한 1차 의료 혁신에 대한 내용들에서 전달 체계를 좀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필수 의료법이 현재 제정이 돼서 특별 회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7년도부터는 특별 회계를 좀 편성해서 이런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 분쟁에 대한 의료 사고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대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담아서 로드맵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아주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 준비 중이군요. 네네. 근데 지금 국회가 지난달 본회의에서 필수 의료 특별법이라는 네네. 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그 국민들이 체감할 때 네. 의료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 법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진료권 단위로 또 지역 중심으로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핵심인 내용이고요. 또 그거를 실현 가능하게 하려면 지역 필수 의료 특별 회계를 한 1.1조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예. 국가 재정을 좀 더 투입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런 국가 내용들이 아마 재정을 더 핵심적인. 투입하시겠다. 예. 예전에는 건강보험 수가로만 모든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 보험 수가로는 인프라나 인력 양성에는 예산을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가 재정을 좀 더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 자, 취임하신 지 이제 만 7개월 정도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보건복지부 이 장관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일을 하시는 동안에 네. 자, 꼭 이건 이루고 싶은 성과가 있다. 꼭 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보건 분야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는 부분이 가장 종합적인 목표이고요. 예. 그밖에 지역 필수 의료를 정착시키겠다. 네, 예. 그런 부분이고 복지 분야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노인이나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 이런 분들의 돌봄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예. 지역사회에서 이런 많은 자원들을 연계해서 돌봄을 좀 더 지원하는 부분들을 안착시키는 거가 예. 중요한 과제고요. 그밖에는 이제 소득 안전망,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에 대한 구조 개혁을 국회하고 같이 논의하는 부분들, 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살이나 사회적 고립 같은 그런 국민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아마 핵심적인 그런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그런 목표들 네. 꼭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최선을 오늘,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